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산해버리는 일이 2025년 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그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따스님들 따스노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산해버리는 일이 2025년 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저는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66.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왼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아요. 침이 자꾸 흘러서 수건을 턱에 대고 있어야 합니다. 몸은 반쯤 망가졌지만 정신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합니다. 중풍이 왔을 때도 그랬어요. 왼쪽 팔다리가 굳어버렸는데 머리는 멀쩡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뇌의 손상 부위가 운동 영역에만 국한됐습니다. 인지 능력은 정상이에요. 오히려 또렷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위로처럼 말했습니다. 말이 어눌해서 그렇지 정신은 살아있네. 그런데요. 정신이 살아있는 게 어떤 날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더군요. 모든 걸 느끼고 모든 걸 기억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그날 밤 이전엔 몰랐습니다. 1987년 봄 엄마가 꼭 키워줄게. 제 이야기는 사실 38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28살. 동대문 평화시장 근처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에서 배추, 무, 파를 떼다가 천막 아래 펼쳐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죠. 그때 제 배 속엔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시댁에선 말했어요. 뱃속에 애를 지워라. 혼자 어떻게 키우냐. 그 말이 제 등에 박힌 칼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꼭 키워줄게. 너만은 배고프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줄게. 배를 쓰다듬으며 매일 밤 속삭였습니다. 그해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좌판 앞에서 양수가 터졌고 옆 가게 아줌마가 급히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산모 혼자 왔어요. 보호자는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12시간. 아무도 없는 분만실에서 저는 손잡이를 붙잡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첫 울음이 터졌을 때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너 하나만 잘 키우면 돼. 엄마는 그것만 하면 돼.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제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끝내려 할지. 1995년 3번 더 받아먹었대요. 현수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현수가 오늘 급식을 3번이나 더 받아먹었어요. 집에서 밥을 안 주시나요? 선생님의 목소리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수를 불렀어요. 현수야, 엄마가 도시락 싸줬잖아. 왜 급식을? 그런데 아들이 주머니에서 꺼낸 건 구겨진 도시락이었습니다. 밥은 그대로였고 김치만 조금 먹은 흔적이 있었어요. 엄마, 민호가 오늘 밥을 못 사왔대. 그래서 내가 줬어.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8살 아이가 자기가 배고픈데도 친구에게 먼저 밥을 준 거예요. 저는 말했죠. 현수야,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줄게.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식당 설거지를 더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수 도시락엔 반찬을 2배로 싸줬어요. 민호 것도 같이 있어. 둘이 나눠 먹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나라는 사람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서울대 못 가도 괜찮아.
현수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100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현수가 방문을 닫고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현수야, 밥 먹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현수가 책상에 엎드려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현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못 갈 것 같아. 모의고사 성적이 자꾸 떨어져.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18살 아들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현수야, 괜찮아. 서울대 못 가도 괜찮아.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엄마한텐 최고야.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자 울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데 취직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했어. 하지만 그건 엄마 욕심이었나 보다. 2015년 며느리 미진. 현수가 31살. 회사 동료였던 미진이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깔끔한 원피스, 바른 말투, 90도로 숙이는 인사.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현수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엄마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결혼식 날 저는 시장 좌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38년 동안 매일 앉았던 자리. 손때 묻은 저울 낡은 천막. 옆 가게 주인이 물었어요. 아줌마, 이제 장사 접으시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서요. 그날 저는 좌판을 정리하고 38년 인생의 한 챕터를 닫았습니다. 그게 제가 의지할 곳을 스스로 불태워버린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016년 결혼 후 1년. 현수 부부가 전세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증금이 조금 부족해서.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평생 모은 돈 3,500만 원을 통장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세권에서 한참 떨어진 단칸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3평. 창문도 없고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7년 가을 손주 윤서가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됐어.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걸려 병원에 갔어요. 유리창 너머 작은 아기. 이름표에 쓰인 글자. 윤서. 그 이름 하나로 저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자고 있어요. 겨우 재웠는데 윤서는 아직 딱딱한 과일 못 먹어요. 다음부턴 바나나나 딸기 같은 거 부탁드려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문이 조금씩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제가 손주를 안으려 했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손 씻으셨어요? 어머니 옷에서 냄새가 좀 나요. 버스 타고 오셨죠? 그 말이 제 자존심을 뭉개버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제 옷 냄새를 맡아봤어요. 고시원의 습기, 낡은 세탁기, 오래된 천 냄새. 그날 밤 저는 세탁소에 옷을 전부 맡겼습니다. 다음엔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그래야 윤서를 안을 수 있겠지. 사람이요. 사람은 그렇게 점점 작아집니다. 2023년 4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세상이 빙 돌아갔습니다. 왼쪽 팔에서 감각이 사라지고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옆방 대학생이 달려왔지만 쿵. 제 몸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현수의 어린 얼굴. 엄마, 나 서울대 못 가도 괜찮아. 괜찮아, 현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깜깜해졌습니다. 병원 그리고 복도에서 들린 말. 눈을 떴을 때 새하얀 천장, 규칙적인 기계음.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우측 신체 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현수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하지만 그 뒤로 따라온 미진이의 얼굴엔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만 나왔어요. 그때 미진이가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 복도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시면 안 돼. 윤서도 있고, 솔직히 감당이 안 돼. 그럼 요양병원. 요양병원도 돈이잖아. 당신 회사도 불안하고. 그럼 어떡해? 그때 미진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정리해야지. 정리. 그 단어가 제 등을 시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산 너머로. 그날 밤 현수는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엄마, 공기 좋은 데 가자. 드라이브. 그 말이 왜 그렇게 다정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는 점점 도시를 벗어났고 가로등이 사라졌습니다. 어두운 길, 나무 그림자, 차장 밖은 검은 바다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느꼈어요. 이 방향은 집이 아니었다는 걸. 차가 멈춘 곳은 산 중턱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잠깐 바람 쐬자. 그때 저는 들었습니다. 미진이 목소리. 살아있는 쓰레기! 그리고 정말로 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스. 그게 문제였어요. 그날 저녁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 미진이가 먹여준 주스가 유난히 달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주스 안에 제가 잠들게 만드는 게 들어있었다는 걸. 저는 다리가 풀려 땅에 주저앉았고 현수는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얼른! 그 손이 제가 알고 있던 아들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산 너머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고 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며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찬 바람, 젖은 흙, 뼈까지 파고드는 냉기.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할 것 같아. 그런데 머릿속에 환청처럼 들리더군요. 살아있는 쓰레기. 그 말이 꺼져가던 제 숨을 끌어올렸습니다. 안 돼.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제가 죽으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로 가출하셨어요. 산에서 사고로.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조의금 봉투를 세면서 속으로 웃겠죠. 안 돼. 절대 안 돼. 생존. 저는 마비되지 않은 오른손으로 흙을 긁었습니다. 돌을 밀고 나뭇가지를 잡고 이를 악물고 기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났습니다. 몇 미터도 못 가서 저는 다시 풀썩 쓰러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였습니다. 여보, 저기 사람 아니야?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중년 부부가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따뜻한 손이 제 뺨에 닿았고 여자는 자기 외투를 벗어 제 몸에 덮어줬습니다. 그 온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사이렌 소리, 빨간 불빛, 구급대원들. 저체온증 심해요. 체온 올려야 해. 살았다. 나 살았다. 그렇게 저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 2일 후 보호자 연락. 다시 눈을 떴을 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아세요? 연락드릴게요. 보호자. 그 단어가 제 속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내 보호자. 나를 버린 아들. 나를 쓰레기라 부른 며느리.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뜻 모를 소리만 새어 나왔어요. 간호사는 신분증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안 돼. 그들을 부르면 나는 끝이야. 며칠 뒤 경찰이 왔습니다. 젊은 순경이 묻더군요. 할머니 산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기억나세요? 그리고 나이 지긋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아드님 부부집이 비어 있습니다. 번호도 해지됐고요.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해외 송금 시도도 보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나를 버렸다. 집을 뺐다. 번호를 끊었다. 돈을 움직였다. 도망. 형사가 종이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글 쓰실 수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오른손으로 천천히 적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산에버렸다. 형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유기입니다. 노인학대고 상황에 따라 살인미수도 됩니다. 살인미수. 무섭기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처음으로 내 말을 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도 없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습니다. 연락할 분 있으세요? 제가 대신 전화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강 실장, 대한증권, 강남지점. 2시간 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강 실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는 사실 시장에서 일하며 혼자 아들을 키우는 바람에 아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아들이 너무 저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저의 재산을 아들에게 숨기며 살았습니다. 채소를 팔아 처음에는 작은 상가 1칸, 그리고 2칸, 기회를 얻어 상가 전체를 얻어 운영하다 매매를 하여 얻은 28억. 현수가 미진이와 성실히 열심히만 살아준다면 언젠간 전부 전해줬을 돈. 사모님 계좌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모님 명의로 된 적금, 예금 전부 해지됐습니다. 보험 해약금, 시골 땅 매각대금, 상가 매매 돈까지 전부 한 계좌로 모였습니다. 그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숫자 28억. 평생 시장 바닥에서 손 시리고 허리 끊어질 듯 일하며 모은 돈. 그 돈이, 숨겨온 그 돈이 어떻게 현수가 알았을까? 전부 박현수 씨 계좌로 들어갔다가 어제 저녁 해외 송금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어디로요? 캐나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엄마로 아니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리해야 할 짐, 돈을 뽑아낼 통장. 강 실장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놈들이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고령자 명의로 거액이 단기간 움직이면 의심거래로 걸립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합니다.
사유는 금융사기 및 노인학대 연루자금.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출입국 기록 확인됐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인천공항에서 밴쿠버행 비행기. 남은 시간 3시간 50분. 형사가 말했습니다. 출국 금지 반영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강 실장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잡아야죠. 그리고 그는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도망치는 꼴을, 잡히는 꼴을. 앰뷸런스가 공항으로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지만 제 귀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티, 티, 티. 공항 도착. 오후 7시 10분. 탑승 마감까지 50분. 비켜주세요. 경찰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 회색 후드. 아들 현수, 며느리 미진. 두 사람은 공항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나를 산에 버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입으로. 그 순간 제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수야.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엄마? 샴페인 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와 동시에 경찰이 달려들었습니다. 박현수 씨, 최미진 씨, 유기 및 존속 대상 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진이는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치매야. 헛소리야.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출구는 없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수면 유도 성분, 거짓 진술, 위임장, 그리고 결정적인 것, 녹음 파일. 주스에 타. 그냥 재우고 산에 두면 끝나. 그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분노였고 슬픔이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취급받았구나라는 절망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미진, 징역 15년. 피고인 박현수, 징역 10년. 그때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산에 나를 버린 날 이미 죽었다. 거기 있는 건 자식이 아니라 돈에 눈먼 괴물이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내 두 발로 동네 산을 오릅니다. 절뚝거리지만 걷습니다. 곁에는 강 실장과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28억 원.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나처럼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아프다고. 사람이 버려져도 되는 세상은 절대 정상 아닙니다. 그리고 어미를 버린 자식은 언젠가 자기 인생에서도 버림받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끝까지 받고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가정을 꾸리고 지켜야 할 가정과 삶이 생기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는 아낌없는 사랑이 과연 우리 자식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까?
혹시 그 사랑이 너무 당연해져서 부모의 희생을 원래 그런 거로 받아들이게 되는 건 아닐까? 아무리 사랑을 줘도 불만은 남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요구하게 되는 건 아닐까? 저는 지금도 그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덜 외롭도록요. 저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따스님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뵐게요. 따스님들, 사랑합니다.